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학과의 유바다입니다. 예, 오늘 한국사학과 전공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1시간 동안 길지 않은 강의 동안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한국사학과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한국사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어차피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즐겁게 듣고 가시면 됩니다. 방금 한국사학과 교수로 소개를 받았습니다마는 강의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 스스로도 여러분께 좀 소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적어도 물론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한 졸업생이기 때문에 저의 이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한국사학과에서의 이제 생활 그리고 이제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탐구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름이 유바다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좀 이름 짓기 쉽지 않은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만은 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부산 직할시라고 불렀고 지금은 물론 광역시라고 합니다만. 당시로서는 이제 부산 직할시라고 불린 부산에서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이 앞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83년 1월 5일생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연도가 좀 가늠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자면은 제가 이 인근에 이제 광남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수영 초등학교에서 저랑 같은 학년을 다닌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지금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고 있는 이대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남학생들 보통 그런 생각할 텐데 내가 어릴 때부터 축구나 야구를 했으면 쟤들처럼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혹시라도 수영 초등학교를 갔으면은 그 학교는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대호 추신수하고 친구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런 경험은 얻지 못했어요. 이제 대충 이제 제 나이가 좀 가늠이 좀 되시죠?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당연히 수영초등학교 야구부를 가지 못한 이상 입시 공부에 이제 매진할 수밖에 없었고 부산에 있는 대연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3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학교 다니면서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되도록이면 충실하게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 곳은 이제 대학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7년간 다녔습니다. 2001년도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을 해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석사 논문 제목은 이렇게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가지고 지난 2017년도에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작성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물론 이 논문 자체는 여러분들 지금 전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나중에 혹이라도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는 생각할 필요는 없는 논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경력 소개를 할 텐데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1학년, 2학년 이제 혹여나 다닐지 몰라도 이제 나이가 차면 이제 군대에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입대를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 20여 년 정도 흘렀지만 아직까지 의무징병제는 대한민국에서 철폐되지 않았죠. 아마도 짐작컨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좀 피하기 어려운 좀 운명을 만날 것 같습니다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은 아니고 한 번쯤은 갔다 올 만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복무를 마쳤고요. 사실 이 사진은 이제 훈련 때 찍은 거예요. 혹한기 전술 훈련 때 중대 깃발을 들고 한번 찍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한 다음에는 완전히 환경이 달라졌죠. 꽤 그럴듯한 건물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 건물은 고려대학교 내에서는 좀 구경하기가 힘들 겁니다. 혹시라도 좀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가끔씩 아이돌 가수들 이제 공연 열리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그 개운산 위쪽에 있습니다. 그 화정체육관 옆에 한국학관이라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부설한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대학교 BK21 한국사학 교육연구단 조교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석사 논문을 작성을 한 다음에는 취업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벌써 이때로부터도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생소하실 텐데 지난 1998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 그리고 2002년도죠. 2003년도죠. 2003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집권을 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지난 60여 년 동안의 한국 현대 사상, 특히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하여 이제 희생된 민주화 운동가 혹은 그밖에 여러 이제 그 인사들을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한창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과거사를 조사하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 명의로 이제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는 이를테면 이제 유명한 위원회로는 진실과 화해 과거사위원회 그리고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 등등 한 14개 위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 중에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만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다소 좀 시기적으로는 거리가 멉니다. 한 120여 년 정도의 이제 시차가 있습니다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원으로서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60년 4.19 혁명을 들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민주화 운동의 이제 시작점으로서 바로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바로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의 시작으로 이제 가름짓는 그러한 이제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동학란이라고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폭도라고 불렀던 거죠. 바로 동학란이라고 불렀던 그런 당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제는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이제 국가위원회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었고요. 이 기관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조사원으로 근무를 한 다음에 당시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기념재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이제 산하법인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기관에 이제 전인연구원으로 한 5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입니다. 이쪽에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바로 이제 전라북도 정읍 방면에서 이제 봉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이 세워지고 바로 여기에 이제 재단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한 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근무하면서 뭐 계속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만 박사학위 논문 작성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도 교수님 또 정년전에는 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눈물을 무릅쓰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이때 활동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거로는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 연구소에 가서 자료 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밖에 중국 북경에 있는 뭐 제1 역사档案관에 가서 자료 수집을 한 적도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하면은 당연히 한국에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물론 한국 내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한국이 홀로 있지 않았듯이 주변에 중국, 일본 그밖에 오히려 더 넓게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도 관계를 맺었었던 세계사 속에 이제 한국이었기 때문에 외국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 조사 수집 활동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졸업한 다음에는 바로 이제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의 이제 연구교수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독일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학술 대회를 할 때 이제 논문 발표를 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뮌헨이라는 이제 도시에 들러가지고 그 뮌헨에 있는 바이에른 왕국의 이제 왕궁을 이제 답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바이에른 왕국 그리고 뮌헨 하니까 여러분들 얼핏 떠오르는 게 있죠. 아마도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팀 바이에른 뮌헨이 아마 떠오르실 텐데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번 찍었던 사진이고 뭐 이 그림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유럽 세계에서의
중세 시대에 개막을 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에 초성합니다. 그밖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국제법 관련해 가지고 박사 논문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대한국제법학회에 가서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18년도에는 이제 학과에 조교수로 임용이 돼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소 좀 장황하게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소개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학 하면 먼저 이제 암기 혹은 매우 어렵다, 지루하다 라는 방식으로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이 자리에 서고 난 다음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역사학이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제 환원시켜 말씀드리자면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방금 저의 개인의 역사를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것을 국가로 확대하면 한국의 역사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학 관련 전공학과에서 공부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과정입니다. 아주 쉽게 과거의 이력들을 추적해가지고 현재의 모습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추적하는 작업 자체가 역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다시 이제 국가로 치환을 하자면 우리 모두 한국인이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날 대한민국을 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국제 문제, 정치 문제, 지금도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돼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일단 나 자신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이걸 국가로 환원시켜 생각하자면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 문제에 대한 해결 내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이제 병원의 예를 들자면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몸이 아프다고 이제 병원에 찾아오겠죠. 그럴 때 이제 의사는 어떤 식으로 이 환자를 진단합니까? 어떤 병에 걸렸는지, 과거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다못해 나이는 몇 살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등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병을 치료할지 결정하는 그런 이제 처방을 하게 되죠. 내 자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진단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추적하는 학문이 바로 한국사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제 곧 이제 설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제 설이 되면 물론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대다수는 이제 설이 되면 이제 큰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차례를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먹을 것들이 풍족하게 쌓여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집집마다 동태전 부친다고 이제 아마 며칠 전부터 이제 바쁘게 움직일 것이고 여기 고기 산적도 올려놨는데 뭐 여하간에 여러분들 적어도 명절 때 차례를 지낼 때 보면은 이 음식하는 일이 아마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커다란 일일 겁니다. 아마 일가 친척들 모두 모여서 전 부치고 산적 굽고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방식으로 명절이 되면은 혹은 아버님, 할아버님, 증조 할아버님 돌아가신 길이 돌아오면 이러한 방식으로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조상님의 은덕을 기려야 한다는 인식이 물론 요새는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갑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연례 의식으로 언제나 의례에 행하는 절차라고 아마 여러분들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조상님을 열심히 모시는 이러한 이제 생활 습관이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누구들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조상님을 모시는 것이 이제 한국의 유구한 전통이다라고 보통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전통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먹을 것들이 풍족해지고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의리의리한 차례상을 차릴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선시대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차례상을 차렸느냐? 말 그대로 차례란 거는 진짜 차례입니다. 차례. 마시는 차죠. 차례를 올려가지고 조상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의 제사를 일컬어서 차례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도 이제 보존되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의 모 종갓집에서 이제 명절 때마다 올리고 있는 차례인데 원래 조선시대 때는 아주 간단하게 차례상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설이나 혹은 추석 때 이제 큰 집에 가시면 진짜 양반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린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음식 만드느라 애쓰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원래 차례의 의식에는 더 맞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조상님들 제사 음식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결국에 의리의리하게 차리게 되지만은 사실은 이제 차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우 간소하게 올리는 것이 원래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유교 성리학의 총본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균관에서 추천한 차례상이 있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근거로 해가지고 차례상을 한번 차려보자고 이야기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든 간에 물론 이제 오늘날은 먹을 것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풍족해졌기 때문에 조상님들께 더 많은 이제 제사밥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친척들이 그 이제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제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이제 그 친족 가족 간의 이제 우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이제 기회로 삼는 걸로 이제 명절을 이제 소위 말해서
샌다고 합니다만, 비록 차례상을 올리는 양식은 오늘날 와서 조금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조상님께 은덕을 기리고, 그리고 이러한 제사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 아들로, 내 손자로, 그리고 내 증손자로 이어지게 되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가정이 겪게 되는 아주 일상적인 패턴의 모습이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마련되고 있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마는, 당연하다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씨는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씨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부계를 중심으로 한 절대적인 세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동아시아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풍습이다. 이를테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TV를 보시면은 이제 가끔 봅니다만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손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둘인데, 이제 찰스 왕세자의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인데, 아마 둘째 아들 되는 왕자가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을 하고 가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한창 요새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하게 이제 여기셔야 될 거는, 영국은 여왕 제도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인 찰스 왕세자는 원래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성씨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이 되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영국 왕실과는 다른 성씨를 씀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계승권을 받아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찰스 왕세자도 언젠가는 왕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버님들 당연히 이 집안의 명분과 그리고 재산 모두를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주겠지만, 아직까지도 생소한 거는 이 집안의 전체적인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성씨 자체를 사위 혹은 사위를 통해서 낳은 외손자한테 물려주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내 성씨를 쓰고 있는 아들, 손자, 증손자한테 물려준다라는 관념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세계에는 완벽하게 박혀 있는데, 서구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위를 통해서 본 외손자라 하더라도 그 집안의 모든 권리들을 물려주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 강화되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큰 집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댁에 가서 볼 수 있는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태숙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족보 보는 것은 매우 간편해요. 바로 윗대를 보면 됩니다. 보시면 어때요? 바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신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성씨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위계적인 계승관계가 뚜렷이 드러나는 게 바로 족보고, 여러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각 집안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4대 봉사라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바로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데 보통 요새 제사를 지내는 경우를 보면 보통 아버님이나 혹은 할아버지까지는 보통 제사를 지내지만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는 집은 이제 요새는 이제 거의 많지가 않은데, 원래 이제 조선시대 때 사용하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게 원래 방식입니다. 바로 이 고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1대, 2대, 3대, 4대 내려온 사람들 사이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친척이라 부릅니다. 이 친척의 범위는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바로 이 4대 사이의 범위에 걸치는 모든 친족 최대 8촌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사돈의 8촌이라든가 이런 말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친척 내지 친족의 범주는 바로 한 명의 고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4대 사이의 혈연 범위를 보통 이제 친족 혹은 이제 친척이라고 일컫게 돼요.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친족의 범위를 4대 사이 8촌으로 정하고, 그리고 바로 고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4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숙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별로 살펴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아마도 이제 중국의 공자님, 맹자님 말씀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해놓은 격식에 따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혹시 혼백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꺼진다. 그래서 120년 동안 혼백이 하늘과 땅을 각각 떠돌다가 120여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돼 있다라는 게 보통 공자님, 맹자님이 말씀한 유교적인 방식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이제 소멸을 한다는 것이죠. 그 제사는 왜 지내느냐? 바로 120년 동안 그 혼백이 하늘과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 혼과 백을 위로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은 제사밥을 드려야 된다라는 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여 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120년이면 다시 한 대수로 30년으로 환산하면 4대가 되죠. 그래서 제사를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지내게 되는 겁니다. 4대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 혼하고 백은 이미 120여 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이제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살고 있었던 공자, 맹자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이제 관념이고, 그러한 관념이 조선시대 때 아주 강력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뒤에는 이제 큰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차례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사당까지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큰 집에 모여서 큰 집 거실에서 보통 이제 차례를 지내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집은 진짜 양반 명문가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제 관습을 보면 이렇게 집안에 사당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신주, 즉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적어놓은 이러한 신주를 사당에 보관을 해놓고 바로 이 신주단지를 모시게 되는 거죠. 120년 동안. 그리고 4대가 지나면 이 신주는 사당에서 이제 물려가지고 땅에 묻게 됩니다. 왜? 혼백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님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에요. 4대가 지나면 그 다음 떼수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신주는 소멸하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님 중에 매우 유명한 분이 계시다. 이분은 앞으로도 길이길이 모셔야 될 분임에 마땅하다. 이를테면 충무공 이순신, 이런 분들의 신주는 함부로 땅에 묻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관념이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불천위, 바로 그 위패를 옮기지 않는다. 계속해서 사당에서 영구히 모시는 쪽으로 생각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나 하더라도 120여 년이 지나면 그 혼백이 사라지는 것은 명백한, 적어도 그 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 아주 명백한 자연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이길이 모셔야 될 분들은 그 신주를 옮기지 않고 사당에 그대로 모셔둔다라는 관념이 조선시대 때 아주 성행을 해요. 이걸 요새 관념에 좀 비추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여러분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명예전당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친 선수에 한해서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바로 그 선수의 이제 기록들과 그리고 이제 그 모습들을 담은 이제 동판을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영원히 모시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명예의 전당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촌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각 집안에서 조상님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신주단지를 모시는, 그러면서 다시 내 아들, 손자, 증손자로 이어지는 아주 명확한 부계 중심의 상속제도가 성립되게 되는,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다수의 관념을 지배하는 이러한 관념은 단지 한 가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 지배 질서가 편성이 된다. 각 가정에 가장이 있고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국가에는 바로 국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국왕을 중심으로 국가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시대 이전에 선행하였던, 잠시간의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 왕조 지배체제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방식의 절대적인 부계 상속제도를 중심으로 한 왕조 국가가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첫 번째 건조물이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종묘란 것입니다. 종묘. 종묘는 다른 게 아니라 각 집안마다 조상님들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역대 국왕들의 신주를 모시는 바로 왕실 사당이 바로 종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묘란 것은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 차례 문화, 조상님 모시는 문화, 그리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아주 절대적인 부계 중심 상속 제도의 최고봉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종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명절 때마다 괴롭히는 바로 원조 중의 원조가 바로 여기입니다. 직접 가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래쪽은 종묘 정전이라 부르고 그리고 위쪽은 종묘 영영전이라 부르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공자, 맹자가 이야기한 생사관에 따르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약 120여 년 동안 혼과 백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하늘과 땅을 떠돌다가 자연히 소멸한다. 이건 사실 임금이라고 해가지고 다를 게 없겠죠.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사람인 이상 혼과 백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엔. 그런데 왕실은 뭔가 특별했던 모양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상들을 모시기로 했냐면은 역대 국왕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천위라는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역대 모든 국왕들을 처음에는 종묘 정전에 모셨다가 4대가 지나면은 그 신주를 빼가지고 땅에 묻지 않고 영영전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제사를 모시는 방법으로 초대 태조 임금부터 마지막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금들을 계속해서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정전에 남아있는 역대 임금도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보통 나라에 공과 덕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 계승 자체가 그 아들로 계속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국왕에 대해서는 영영전으로도 옮기지 않고 정전에 계속해서 모시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역대 임금들의 제사를 계속해서 모시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묘가 정전하고 영영전으로 구분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아마도 이제 조선 왕조 왕실 계보도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 이전에 약 500여 년간 이 한반도를 지배했던 가장 대표적인 지배 체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 왕조의 이제 역사를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인조, 효종, 현종, 숙종처럼 그 아들로 자신의 임금이 계속해서 이어진 임금들은 종묘 정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종이라든가 그 밖에 예종이라든가 즉 자기 후손이 그대로 임금이 되지 못한 이를테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죽은 임금들은 결국 자기 후손이 임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영전으로 옮겨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이러한 방식의 조상 모시기 그리고 제사 방식 그리고 상속제도가 국가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각 가정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여러분들이 왜 내 성씨는 어머니 성을 따르지 않고 왜 아버지 성만을 쓰는가? 그리고 왜 우리 집은 적어도 1년에 2번은 설 때 추석 때 모여가지고 왜 차례를 지내는가? 라는 문제점 내지 혹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은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내가 지금 처한 어떠한 이제 현상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방식의 조선 왕조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각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 부계 상속 제도의 기원은 어디서로부터 비롯되었느냐?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천여 년 전에 중국에서 지어졌다고 하는 주례라고 하는 유교 경전에서 정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다 보실 필요 없고 수도를 지을 때 바로 좌측에는 조상님을 모시고 우측에는 사직을 모시도록 돼 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게 종묘 사직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현대적으로 풀이해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고대 도성제도가 마련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구현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광화문, 바로 광화문 광장 뒤쪽에 보면 이제 경복궁이 보이고, 경복궁 뒤편에 이쪽에 오늘날에 이제 청와대가 있죠.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정궁을 중심으로 서쪽엔 사직, 그리고 동쪽에는 종묘가 늘어서 있는 방식의 바로 전형적인 동아시아의 도성제도의 근간이 사실은 언제서부터 무려 3천여 년 전에 만들어진 주례라는 서적에서 비롯이 됐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를 지배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관념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3천여 년 전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역사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한국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경복궁이죠. 사실 주례의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매우 복잡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우리는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진시황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약 기원전 1046년도 정도에 성립되었다고 하는 주나라 때부터 이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제 국가 형태는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나라에 여러 이제 제도를 정비한 사람으로 전설상의 인물로 이제 주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이제 공자 맹자는 들어보셨겠지만 주공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주공이라는 인물이 주나라 초대 임금 무왕의 동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역경이라든가 주례라든가 의례들을 저수를 하면서 주나라가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 전체적인 국가제도의 틀을 바로 이런 책들을 지으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 사람이 만든 주례에 따르면 천하는 이렇게만 다스려야 된다. 이를테면 관리들을 다스리는 이부, 재정을 다스리는 호부, 그 밖에 예약, 그리고 종교 혹은 교육 등을 이제 담당하는 예부, 그리고 군사를 담당하는 병부,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사법부와 같은 형부, 그리고 토목건설을 이제 주도하는 공부, 이호 예병 형공으로 이제 국가 체제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때 이제 주례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조선 시대 때 관철되었던 이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들어보셨죠? 바로 육조 판서를 중심으로 한 국가 행정 그 시스템이 바로 이 주공으로부터 비롯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만들어진 중국에서의 제도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나라가 쇠퇴하면서 이제 중국 전체가 이제 수십 개의 나라로 이제 갈라져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춘추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춘추 시대 때 활약했던 인물로 공자라는 인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물이 무슨 주장을 합니까? 바로 이렇게 천하가 어지러워졌으니 천하가 어지러워지기 전에 원래 주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옛 제도를 복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없어질 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문헌을 찾아서 복구시킨 사람이 바로 공자예요. 그러니까 공자라는 사람이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옛 주나라 시대의 옛 제도를 그대로 복구하자고 해가지고 책들을 새로 편찬한 사람이 바로 공자라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공자는 이제 주공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역경, 주례, 의례,
새로 복구시키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춘추시대 역사서, 그리고 주나라 시대의 노랫가사, 그리고 주나라 시대에 나온 여러 공문서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이제 서경이라는 책들을 이제 엮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사서 오경 중에 바로 오경에 들어가는 체제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이어받은, 적어도 고려 시대 때까지는 불교가 중심적인 사상체계였지만, 조선 왕조 개국 이래로는 결국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인 지배 질서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통치한 바로 이념적인 배경 혹은 제도적인 통치 형태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내는 것은 결국 무려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있었던 주공, 혹은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공자란 존재로부터 다 이렇게 비롯된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추적하는 것이 바로 역사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공자, 맹자, 주공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이러한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지요? 오늘날은 어때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 기관인 국회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전과 같은 왕실이라든가 양반이라든가 그 밖에 신분제도는 모조리 없어진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쯤 오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매우 깊은 고민을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다시 어떤 방식으로 규정돼야 하는가?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에 1948년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 채택한 통치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식의, 즉 공자, 맹자 혹은 주공이 얘기했던 방식대로 국가를 다스리자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느냐?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더 이상 국왕이라든가 왕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아까 종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즉 국왕을 중심으로 전국적 단위로 이루어졌던 바로,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이러한 방식의 일체의 계승제도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르자면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규범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와 같은 방식은 결국 또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 혁명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인권선언서에서 이미 그러한 방식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를테면 보십시오.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사실상 할 수 없다.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2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서구 세계에서 일어난 새로운 방식의 통치제도, 즉 오늘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는 헌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역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국사학과가 학과 이름은 한국사학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양사는 물론이고 서양사까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과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고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학과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개항기 전공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적인 지배 질서와 그리고 서구로부터 온 새로운 통치 제도를 모두 고민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바로 이 개항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래서 공자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유럽의 몽테스키에라든가 루소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학년 때는 전공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요. 1학년 때는 일단 기초 과정으로 기본적인 교양 과목들을 이수를 합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4학년을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심화되는 그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 교과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자료집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졸업을 하면 어디를 갈 수 있느냐라는 점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물론 반드시 여기만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회 진출의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이제 역사 연구기관들을 몇 군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과천청사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건물 모양이 약간 좀 청와대 닮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현대사 이제 드라마를 만들 때 청와대를 직접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자면 장관급 기관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난 2004년도에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충청남도 천안에 가시면은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독립운동 유공자들을 서운하는 국가보훈처라는 기관이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고궁박물관, 민속박물관. 여기는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한국고전번역원. 여러분들 한국사학과 들어와가지고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고전번역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근현대사 쪽 방면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국가기록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세종시에 지금 현재 대통령 기록관이 있고,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졸업생 중에서도 지금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 밖에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사학과에 교수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죠. 웬만해서 전국의 웬만한 대학에는 모두 역사학과 혹은 역사교육과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가 있어요. 방금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학과에 들어오시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심화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혹시라도 역사의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